매일 아침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주변에는 아무런 위험도 급한 일도 없는데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은 가빠오며 목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꽉 걸린 듯한 느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감각.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안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차마 내뱉지 못했던 목소리 없는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부터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강인함으로 포장되었던 힘이 만성적인 탈진으로 변해버린 결과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당신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5가지 깊이 있는 열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안내자는 인류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송두리째 바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그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아직 눈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도 급한 일도 없는데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몸은 비상상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위장은 굳어지고 목은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내면의 모든 것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명명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아주 솔직하게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서서히 학습된 두려움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우는 것은 거절을 불러오고 화를 내는 것은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이며 슬퍼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배웠던 그 시절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강하고 기능적이며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묻기 전에 먼저 맞춰주고 느끼기 전에 먼저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모든 사람의 필요는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 몸에 화학적 문제가 생겼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몸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영혼은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7살짜리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배운 후 집안에서 발끝으로 조용히 걷는 아이입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응어리가 맺혔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혹은 그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울지 않고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저 관찰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섬세함으로 자신을 맞춥니다. 그렇게 문제없는 아이, 도와주는 아이,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미소 짓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세월과 함께 굳어지는 비밀처럼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자라, 공부하고, 일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여성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아침에는 그녀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 심장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격렬하게 뜁니다. 위장은 굳고 숨은 가빠옵니다. 그러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불안장애가 있구나. 하지만 진실은 그 불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 무서워라고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린아이의 메아리이며 오늘날에도 그녀의 감정적 기억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누군가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외침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것은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정당하며 인간적인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당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화학적 불균형과 같은 낯선 이름과 진단으로 교정되어야 할 오류라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 다니는 증상, 통제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침묵시켜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병리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우울증으로, 두려움을 불안장애로, 피로를 정신질환으로 바꿔버리는 문화 말입니다. 마치 항상 괜찮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항상 긍정적이고 미소 짓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의심스럽고 불편하며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나침반과 단절되었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지극히 본질적인 감정마저 마치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인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고대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혹은 주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무언가가 부서졌으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몸이 당신에게 알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의 몸에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버릴 때마다 울리는 민감한 경보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경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왜 울리는지 묻는 대신 담요로 덮어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고 약을 먹거나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미소를 지으며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보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기에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는 대신 그것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적으로, 오류로, 장애로,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메시지를 위협으로, 경보를 질병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말해보세요. 자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정서적 방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이것을 지금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예민한 것이 나약한 것이라고 느꼈던 어린 시절에 배운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수년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당신의 몸이 대신 외치는 비명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너무 오랫동안 연기했을 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은 매일 그것을 느낄 때 당신의 역사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과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선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나는 불안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두려워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주 볼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함께 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충분하지 않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실패할까봐, 짊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운가요? 강한 척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누군가 알아챌까봐 두려운가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채 자신의 감정 속에 홀로 남겨졌던 그 어린 아이처럼 다시 느껴질까봐 두려운가요?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치유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간 존엄성을 되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해, 얌전히 굴어, 과장하지 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모든 것을 깊숙이 저장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잊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 당신은 옷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직업을 바꿨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적어도 한 번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말해도 돼. 내가 여기 있어. 듣고 있어.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나는 두려워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그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누가 수년 동안 침묵 속에서 그것을 느껴왔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체념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재연결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불안이 결점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와 몸이 잠시 멈추고 귀 기울여달라고 보내는 정당한 신호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이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증상은 변화합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당신의 고통과 의식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바로 자유입니다.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온통 검게 물들이고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폭풍우 말입니다. 당신은 비를 멈출 수도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천둥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켤 수는 있습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나는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프랭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밖의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해질 때조차 안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간, 작은 구석이 항상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 공간은 당신의 것이며 그것은 선택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지지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동안 존엄하게 자신과 동행하는 자유입니다. 이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 문장을 단 한 번만 써보십시오. 나는 이 두렵다. 그리고 이 문장을 3번 완성해 보세요. 설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수정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쓰십시오. 논리가 없어도, 부끄러워도, 어리석게 보여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을 쓰는 행위는 그것을 해방시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이름을 붙일 때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들어달라고, 귀 기울여달라고 알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호로, 길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불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깨뜨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당신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수주 동안 그녀는 매일 아침 약을 먹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 덩어리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저 소스라치지 않고 잠들고 싶었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 없이 숨쉬고 싶었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떨림 없이 다시 웃고 싶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불안장애이며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이고 이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힘이 없었기에 무언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기에 믿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은 무감각해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꺼져버린 듯한 일종의 정전 상태였습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포기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아프다고 느끼지 않고 단절되었다고 느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외부에서 바라보며 만질 수도 그 안에 거주할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의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역사 속에, 결코 말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 항상 참아왔던 것들 속에, 미소와 함께 침묵하는 법을 배웠던 어린 시절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출근했고 메시지에 답장했으며 모든 것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태양에도, 음악에도, 애정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조용하고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꺼져버린 것 같은데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것이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에게 당신이 아프지는 않지만 괜찮지도 않다고, 아무것도 아프지 않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형태없는 그 공허함, 눈물 없는 그 슬픔, 원인 없는 그 피로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녀에게 그것 또한 살아있는 한 형태이며 그것 또한 메시지이며 그것 또한 몸이 말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들리지만 결코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믿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당신의 뇌에 무언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것이 부족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단순하고 인간적인 무언가를 가리는 복잡한 이름들입니다. 두려움, 고뇌, 피로, 슬픔을 느끼는 것이 생화학적 결함이며 분자로 교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과학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빠른 해결책을 팔기 위해 단순한 설명이 필요했던 시스템입니다. 감정을 진단으로 바꾸고 당신이 외부의 개입 없이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게 만들며 스스로를 불신하도록 가르친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서서히 당신의 역사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단지 침묵시켜야 할 문제일 뿐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짊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침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잊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것이었지만 당신이 서서히 버려온 집입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문을 닫았고 다음에는 특정 불을 껐으며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예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밖에서 들여다보며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균열이 가고 어두운 구석이 생겼을지언정 여전히 온기와 기억과 먼지 아래 저장된 힘을 간직한 채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깨진 창문과 같고 물이 새는 지붕과 같으며 울리는 경보기와 같습니다.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와줘, 제발 돌아와줘.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돼. 여기서 쉴 수 있어. 여기서 다시 너 자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집이 저절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약속들, 돌봄이 필요했던 순간에 압박감만 받았던 기억들, 울고 싶었지만 서두르라는 재촉을 받았던 때, 두려웠지만 과장한다고 핀잔을 들었던 순간들. 그런 요구와 압박 속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몸보다 마음으로, 느낌보다 의무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서서히 낯설어졌고 마침내 당신은 돌아가는 법을 잊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호흡이 어려워졌을 때 당신은 그 집이 부서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발 다시 들어와 달라고, 다시 거주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판단이나 죄책감이 아닌 그저 존재함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로 당신이고 수년 동안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당신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멀어졌음에도 수년 동안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에도 그 집은 결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는 매일 밤을 견뎌냈고 괜찮은 척했던 모든 날을 버텼으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삼켰던 모든 순간을 감내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그 집은 당신을 지탱하며 당신을 서 있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침묵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쌓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을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기회, 돌아올 가능성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열린 눈과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말입니다.
당신이 몸을 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피난처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몸과 싸워서 진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문제로 보는 것을 멈추고 메신저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진정됩니다. 당신이 가슴에서, 위장에서, 목에서 느끼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이젠 그만. 나에게 공간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돌봄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당신 몸의 방식입니다. 압박감은 침묵을 요청하는 방식일 수 있고, 심계항지는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의 목소리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통증은 끝내지 못한 무언가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서두름 없이, 죄책감 없이 그 질문을 할 때 몸은 다시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소리를 낮춥니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이 고대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릴 때는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언어입니다. 두려움 없이 울 때, 설명 없이 몸서리칠 때, 검열 없이 느낄 때 당신은 그 언어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라면서 다른 언어, 즉 성과의 언어, 서두름의 언어, 강요된 침묵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의 언어는 어느 구석에 저장되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그 언어의 한 단어, 본질적인 무언가를 상기시키려는 동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박동으로, 매듭으로, 떨림으로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듣기로 결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그 언어는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몸이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고 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때 고통받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을 느끼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실존적 외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단절된 채 살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척할 때 몸은 그 짐을 짊어집니다. 실권리를 거부할 때 몸은 그것에 분개합니다. 그래서 증상들은 처벌로서가 아니라 경고로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을 성과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고 신성한 공간으로 거주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 변화는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숨쉬는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자신 안에 거주하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 멈출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의 어느 부분이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움직임이 어떻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머리는 멈추지 않고 몸은 뻣뻣해지며 에너지는 갇힌 듯한 느낌,
마치 안에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통제해야 하고 저항해야 하며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움직이는 것이 사치이고 놓아버리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내면의 미로에서 가장 직접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축적된 에너지, 표현되지 않은 감정, 몸이 더 이상 정지 상태로 지탱할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말로가 아니라 긴장으로, 떨림으로, 불면으로, 고뇌로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 안에 강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과 힘과 감정으로 가득 찬 강입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 강은 억제되고 억압되고 상자에 갇혔습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아무것도 범람시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강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빽빽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불안으로, 가슴의 매듭으로, 짧은 호흡으로, 사라지지 않는 피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이 아니라 당신이 세운 댐입니다. 느끼는 것이 위험하고 움직이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이며 놓아버리는 것이 실패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이제 당신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침묵 속에서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나를 흐르게 해줘. 당신의 몸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은 단지 물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피로를, 말하지 않은 단어들을, 삼켜버린 감정들을, 계속 기능하기 위해 숨겨야 했던 두려움들을 운반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신은 괜찮아야 하고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며 허락 없이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억제했고 몸이 당신을 대신해 그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지 않은 눈물을 저장했고 통제했던 떨림을 저장했으며 결코 표현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분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아픈 것은 무언가가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 강이 필요로 하는 대로 흐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수문이라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안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오래된 무언가가 해방되고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으며 무언가가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허락을 내릴 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루틴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침묵 속에서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 노래 한 곡을 틀고 몸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마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이 판단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며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있게 만든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되찾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밖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마침내 그 강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과대평가하고 몸을 잇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분석하고 성과를 내도록 배웠지만 느끼고 놓아주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느끼는 것은 방해물이며 무언가 잘못되면 머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축적된 긴장, 정체된 에너지,
표현되지 못한 움직임으로 몸에 저장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단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을 몸이 해방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도에 관한 것입니다. 10분 걷기, 팔 뻗기, 침묵 속에서 춤추기, 계단 오르내리기, 노래를 틀고 몸이 말하게 하기. 이 모든 것이 약입니다. 당신의 화학작용을, 호흡을, 내면의 상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내딛기 위해 치료사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몸이 표현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침묵했던 것을 놓아주는 형태로 움직이고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동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작고 어둡고 제한된 공간에 갇혀 움직일 수도 달릴 수도 자연에서처럼 두려움을 떨쳐낼 수도 없었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몸이 떨리고 긴장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동물이 하고 있는 것은 해방되려고 노력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동물들은 이염 후에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을 흔들고 움직이고 달리고 소리칩니다. 인간의 몸도 그것을 할 줄 알지만 우리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그 긴급함, 그 안절부절 못함은 단지 그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자신을 구하려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간이 있고 허락이 있으며 벌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긴장할 때 몸은 그것을 먼저 한다.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는 첫 번째 증상은 종종 마음이 아니라 불면, 경직, 호흡 곤란, 설명할 수 없는 피로의 형태로 몸에 나타납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위장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주의를 돌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아플 때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몸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도록 허용할 때 당신 내면의 무언가도 움직이고 재정렬되며 풀려납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몸이 감옥이 될 수도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존재감 있게 그곳에 거주하기를 선택할 때 그 몸은 단단한 땅이 되고 신호가 되며 집이 됩니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단순한 행위는 당신이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던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단순한 움직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걷기, 스트레칭, 춤추기. 당신의 몸이 할 수 있는 것,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하지만 단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결과를 찾지 말고 오직 안도를 찾으십시오.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아마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마음은 하루 종일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목소리는 잔인합니다. 넌 쓸모없어. 또 실패했구나. 왜 남들처럼 해내지 못하니? 가장 힘든 것은 그 말들이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몸으로 느껴지고 가슴의 매듭으로, 불면으로, 만성피로로, 그리고 밖이 아닌 안에서 오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불안은 종종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 대화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당신을 벌하는 그 목소리를 아주 일찍 위로를 기대했지만 요구를 받았을 때, 아팠지만 울지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인정받고 싶었지만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법을 배웠을 때 어린 시절에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목소리는 거기에 머물며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끝없이 반복합니다. 충분하지 않아. 또 잘못했어. 더 참았어야지. 이 목소리는 지금의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아이였을 때 착하게 굴고 방해하지 않고 울지 않고 강해야만 사랑받을 것이라고 배웠을 때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 목소리는 그녀와 함께 자랐고 그녀의 삶의 방식이 되었지만 동시에 고통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지치게 하고 긴장시키며 밤에 깨우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제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요.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 또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은 관대함이 아니라 약입니다. 당신의 내면 서사를 다시 쓰는 것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가장 깊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어에는 무게가 있고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들은 당신을 지탱하고 돌보고 잃어버렸던 숨을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성숙이고 건강이며 자유입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또 지쳤구나, 충분히 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피곤해. 그리고 괜찮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것 또한 중요해. 그 문장을 들었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수년 동안 전쟁 중이던 부분이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와 힘이 존재한다.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당신의 내면 대화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친절한 단어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그 문장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자신을 판단하기 1초 전에 멈출 때마다 당신은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존엄으로 자신에게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방식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새 문장을 쓰거나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피곤하고 괜찮아. 오늘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 자신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루에 한 번, 일주일 동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당신과 함께하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빠른 해결책 이상의 것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고 진정으로 치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하고 깊이 있게 한 걸음씩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단순히 이 채널을 돕는 것을 넘어 어쩌면 당신처럼 홀로 이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을 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을 걷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책임감, 침묵, 슬픔, 과제, 기대와 같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결코 내려놓지 않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탱하려 애쓰지만 정작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불안은 종종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몸이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부서져 있으면서도 기능하는 법을, 넘쳐 흐르면서도 미소 짓는 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조차 침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모든 것을 견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너무 많다고 인정하는지에 있습니다. 불안은 항상 임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수년 동안 짊어지고 습관처럼 두려움 때문에 혹은 놓는 법을 몰라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의 절망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할 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진실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강하다는 것이 침묵하고 저항하며 견디는 것이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실패이고 멈추는 것이 지는 것이며 지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약함의 동의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성과 프로젝트로 변형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책임 하나라도, 아주 작은 기대 하나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수년 동안 당신에게 간청해온 것을 마침내 들어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부서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때로는 가장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주변에는 아무런 위험도, 급한 일도 없는데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은 가빠오며 목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꽉 걸린 듯한 느낌.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감각.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안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차마 내뱉지 못했던 목소리 없는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부터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강인함으로 포장되었던 힘이 만성적인 탈진으로 변해버린 결과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당신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5가지 깊이 있는 열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안내자는 인류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송두리째 바꾼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그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아직 눈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도 급한 일도 없는데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몸은 비상상태에 돌입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위장은 굳어지고 목은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내면의 모든 것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명명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아주 솔직하게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서서히 학습된 두려움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우는 것은 거절을 불러오고 화를 내는 것은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이며 슬퍼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배웠던 그 시절의 기억 말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강하고 기능적이며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묻기 전에 먼저 맞춰주고 느끼기 전에 먼저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모든 사람의 필요는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자신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 몸에 화학적 문제가 생겼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몸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영혼은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7살짜리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를 내면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배운 후 집안에서 발끝으로 조용히 걷는 아이입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응어리가 맺혔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혹은 그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울지 않고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저 관찰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섬세함으로 자신을 맞춥니다. 그렇게 문제없는 아이, 도와주는 아이,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미소 짓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세월과 함께 굳어지는 비밀처럼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자라, 공부하고, 일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여성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아침에는 그녀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나 심장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격렬하게 뜁니다. 위장은 굳고 숨은 가빠옵니다. 그러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불안장애가 있구나. 하지만 진실은 그 불안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나 무서워라고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린아이의 메아리이며 오늘날에도 그녀의 감정적 기억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누군가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외침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것은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정당하며 인간적인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당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범불안 장애, 공황장애, 화학적 불균형과 같은 낯선 이름과 진단으로 교정되어야 할 오류라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 다니는 증상, 통제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침묵시켜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병리화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우울증으로, 두려움을 불안장애로, 피로를 정신질환으로 바꿔버리는 문화 말입니다. 마치 항상 괜찮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항상 긍정적이고 미소 짓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의심스럽고 불편하며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나침반과 단절되었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지극히 본질적인 감정마저 마치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인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불량품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고대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혹은 주변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무언가가 부서졌으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몸이 당신에게 알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당신의 몸에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버릴 때마다 울리는 민감한 경보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경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왜 울리는지 묻는 대신 담요로 덮어버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고 약을 먹거나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미소를 지으며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보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기에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는 대신 그것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적으로, 오류로, 장애로,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메시지를 위협으로, 경보를 질병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말해보세요. 자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성적인 정서적 방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이것을 지금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예민한 것이 나약한 것이라고 느꼈던 어린 시절에 배운 것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수년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당신의 몸이 대신 외치는 비명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너무 오랫동안 연기했을 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은 매일 그것을 느낄 때 당신의 역사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안과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선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나는 불안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두려워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마주 볼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함께 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무엇이 두려운가요? 충분하지 않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실패할까봐, 짊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운가요? 강한 척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누군가 알아챌까봐 두려운가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채 자신의 감정 속에 홀로 남겨졌던 그 어린 아이처럼 다시 느껴질까봐 두려운가요?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치유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간 존엄성을 되돌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해, 얌전히 굴어, 과장하지 마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모든 것을 깊숙이 저장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잊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 당신은 옷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직업을 바꿨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적어도 한 번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말해도 돼. 내가 여기 있어.
듣고 있어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나는 두려워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그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는